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썰록으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만났는데, 자, 이거 둘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죠. 형식과 내용. 네. 일단 형식 면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고 눈여겨볼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통상 그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날 때 또 배석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형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네.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기 마련이고 또 장소 또한 대통령실 뭐 접견실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될 터인데 대통령실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눴고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 옆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았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광경이었다. 그런 측면은 부정할 수가 없겠고요. 어찌됐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러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선생.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뀔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고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광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좀 너무 유치하다는 것까지 좀 더하게 된 것 같아요. 난 한동훈 대표에게 자꾸 제로콜라를 챙겨줬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거 한동훈 대표를 마치 제로콜라요? 네. 자꾸 마시다 보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요새 제로콜라 마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술도 못 먹고 콜라도 제로콜라 마시면서 뭔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저는 연상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의자 배치도 이렇게 저랑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 옆에 좀 빠져 있으면 되는데. 원래는 배석은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이게 정면도 아니고 옆자리에 비스듬히 그냥 똑같이 비서실장과 두 분이 앉혀놔서 이게 뭐 선생님이 좀 애들 앞에 앉혀놓고 좀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음식 다과라고 하는데 그 다과도 좀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자 먹으러 간 거 아닌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좀 보였어요. 예,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고 한동훈 뭐 너 내가 많이 키워줬는데 너 뭐 나한테 얘기하러 온 것 같은데 그래 들어는 줄게. 근데 뭐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뭘 주목했냐면 대통령이 만찬 약속이 있다는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4시 반에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 4시 52분인가 뭐 그때부터 만났는데 4시 반에 만나자고 얘기를 한 때부터 대통령이 별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죠. 그러고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당대표는 당대표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민심을 수렴하고 전달하고 또 이제 민심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께 또 충원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고 또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이른바 수평적 긴장관계 이런 게 이제 21세기형 새로운 어떤 당정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와는 상당히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한테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원탁 테이블도 거절당했다고 하고 또 뭐 한 20분 기다릴 때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파인그라스 앞에. 서 있었대요. 뭐
원래는 사실 예. 그것도 말해요. 네.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이 변호사님 이렇게 딱 모셨는데 제가 좀 늦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박재핀이나 딴 사람 시켜가지고 아유 같이 좀 이렇게 얘기도 하게 하고 이게 사실 맞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 이거는 아유, 어제 예, 날씨도 어쨌든. 추웠는데 접견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시 좀 늦으시니까 대화하면서 기다리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뻘쭘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대통령실에 제공한 사진들도 뭔가 독대나 면담 뭐 2대1도 아니고 뭐 그냥 대통령실 뭐 그 부속 직원들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걷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냥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나 이런 느낌? 그 일부러 이 한동훈 대표의 좀 격을 낮추기 위해서 사진들도 좀 그런 사진을 제공해 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머니에 손 넣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팔을 넓힌다던가 발을 벌리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다 좀 움직이는 경우는 못 봤는데 어제는 굉장히 주머니에 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뻘쭘하게 좀 약간 옆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조금 뭐 상사가 아까 상명하복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요. 결국에는 뭐 하나도 면담을 통해서 얻은 건 없다. 지금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윤한 회동 이후에 이게 제가 이 면담이 아니라 회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면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의 면담. 이게 의원 중에 면담이라는 단어 속에는 요게 좀 그렇죠. 위아래가 나뉘어지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당내 결석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씩 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한동훈 대표 8명의 한남동 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딱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난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른바 김건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판단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판단은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적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달해달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애초부터 이걸 기대를 하지 않은 게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라인은 없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무슨 쇄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 사진을 보면 3명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랑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이기정 비서관이 있어요. 의전 비서관이. 근데 이분도 삼간신의 하나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한동훈 설이죠. 대표가. 설인데. 네. 그러면 그분을 사진에 넣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것도 당연히 인적 쇄신은 없다 이런 거고요. 예전에 우리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 조금 인적 쇄신해서 경질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도 뭐 교체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12구 참사 때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교체를 안 했거든요. 결국 대통령은 인사는 대통령 소관이다. 내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면 나는 절대 그만두기 안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제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 그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또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대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건데 대통령실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더 자제하려고 한다. 제2부속실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가 전직 영부인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대외 활동이 많지 않다. 분명히 또 그렇게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공식 활동이 아닌 대외 활동마저도 자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인식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크다.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회동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자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 선거 때만 되면 스스로 알아서 김건희 여사가 못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근데 선거만 끝나면 또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하고 그리고 공개 활동을 시작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스스로 숨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면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안다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입시밤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대표님 생각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금도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들이 이제는 사과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누구한테 도대체 문자를 보내서 언제 사과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 사진 선택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 활동을 막 시작했으면 뭔가를 지시하는 사진보다는 서민들과 어려운 분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자연스럽게 올렸어야 되는데 꼭 경찰한테 뭘 지시하고 한남대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 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자꾸 지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는 지금 어리둥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간단히 좀 첨언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그 마포대교 순찰 활동 간 그 문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자살 예방 캠페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당시 제가 민주당에서 낸 논평인가요? 뭐 그런 걸 보니까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이만까지 민주당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마녀 사냥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한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법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은 법적으로 보면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혐의 나오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과도하게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적인 영역은 사법적인 영역대로 보아야 하고 또 일반 대중 국민 민심에 따라서 또 보아야 할 부분은 또 따로 있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좀 사안을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불행한 것들은 국민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23억 벌었고 주가 조작범과 아주 친하고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오수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다고 김건희 여사가 이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 동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교체가 됐는데 그분을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아요. 과거에 이현석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고 하자면서 세게 말했더니 이제 퇴직해서 나갔죠. 그리고 그때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 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결국 내보내고 나서 새 인사가 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부끄러워서 못한 불기소를 인사시켜줬으니까 너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켰으니까 요건 책임져.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 시세 조정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대목이 핵심 대목인데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주포 김모 씨 그리고 또 다른 주포 이모 씨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까지도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있음 없음을 따질 때에는 궁예의 관심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이 변호사님은 롱패딩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롱패딩이요? 예. 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 롱패딩 입고 준비하고서 이제 장외 집회할 모양인데, 네. 이 장외 집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11월 달에 있을 어떤 그런 1심 선거들 이러한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방탄이라는 논리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언제 물러나는 거야? 탄핵돼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데다가 보수 성향을 가진 분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만큼 지금 국정 동력은 잃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이 탄핵을 저는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명태균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뭐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또는 장외 집회를 나가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1심에서 뭐 일부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하고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그런 굉장히 관대한 변호인 같은 수사와 대비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장애 집회로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저는 2017년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속아도 세 번까지 속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건 뭐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또 국민적인 시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가려져 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인 법적 심판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면 국민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올인하고 또 다른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과연 2017년도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일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뭐 당연히 2017년도와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이거 이재명 대표 구속만 시키면 모든 걸 다 총선에서 이길 것처럼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국민의힘 무소속은 108석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소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가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가려져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 가지 죄명을 엮어서 5년형인가 7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의 중대한 법률상 위배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작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언제까지 하는 거야? 임기는 얼마 남았어? 김건희 여사 보기 싫은데 좀 안 나오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채운다고 해서 국민에게 국가에 해만 됐지 뭐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장외 집회가 좀 활성화되고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다. 맞다. 근데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가져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몇 가지죠? 11가지입니다. 11가지. 거기에다가 지금 한 두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될 터인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월 15일 날 1심 판결 나오고 25일 날 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무려 11가지 혐의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 지도자로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어느 적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도 뒤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반대로 국민들은 또 이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부인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다 기소해서 재판 보내고 언론에 다 나오고 치부를 다 까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되네. 조사도 안 받네. 압수수색도 안 했네. 근데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검사가 핸드폰을 그냥 주네. 그럼 검사가 압수수색 당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 내로남불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너무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그렇게 다녀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부분 때문에 이것에 벗어나야 돼요. 부위원장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유죄 판결 받고. 네. 그리고 거의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고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냐 불기소냐 법적 판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과거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나홀로 가셨을 때 검찰 수사 받았습니까? 자, 네. 두 사람이 만나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네. 이제 만나긴 만나는데 이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데 합의를 하고 무슨 결론이 도출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격도 급하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좀 끌어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특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내놓은 특검에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되고 유승민 프레임에
들어갈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본인을 모독하고 국민과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담판을 통해서 뭔가 제3의 특검안을 내놓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배신자 소리는 안 들으면서도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향,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한번 내밀지는 않을까. 마지막 한 번의 독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무도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11월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굉장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1심 판결에 예상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다가 장외 집회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얘기 계속해보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거기 무슨 세미나도 했던데 네. 그것도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동나비의 모델 마동석입니다.